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와 오후 6시 뉴스 출발 640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석 전 경기 상황,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9월 17일 뉴스특보는 동대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현장의 기자를 연결해 평양 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자는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을 취재하기 위해 사전 등록을 한 언론사가 전체 300개사 내외신 2,600여 명에 달해 정상회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기자의 짧은 리포팅 후 기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게 질문을 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자세히 답한 뒤 먼저 나온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등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성남공항에서 평양으로 출발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공항에선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영접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전망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는 앞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땐 김정일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영접을 나온 전례가 있다고 설명해주며 뉴스의 맥락을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의 평양회담 일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방문 당일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첫날 회담 이후엔 예술공연 관람과 환영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고 방북 둘째 날 오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의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가능하다고 청와대의 설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 두 번째 비핵화 문제, 세 번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이라고 전하며 특히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미를 중재하고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 문제에 합의한다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의 개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문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또 비핵화 외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프레스센터 현장에서 비서실장 등이 발표한 내용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뉴스도 덧붙여 다각도로 평양 방문 관련된 정보를 전하고자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첫 번째, 남북한 사이의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과 두 번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귀국 일정, 친교 행사 계획 등을 전하며 회담 자체에 대한 소식을 단편적인 조각 뉴스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해 시청자들에게 한눈에 회담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습니다. 다만 뉴스의 전달 형식이 어색했습니다. 먼저 나온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그럼 남북 정상이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해야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문 대통령의 귀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며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뉴스의 서두에서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로 자리매김한 기자가 본격적으로 뉴스가 진행되자 진행자의 역할만 했습니다. 현장의 공지방송이 그대로 전파를 타는 등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프레스센터 현장을 연결한 뉴스였는데 두 명의 취재기자가 등장해 한 명은 진행자 역할을, 한 명은 전문가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 형식상 균형 있는 뉴스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디어가 디지털화 세분화되며 뉴스의 내용 못지않게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뉴스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날 뉴스 특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뉴스 외에 경제 뉴스를 편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기업들은 경기 침체 때문에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상여금은 고사하고 임금마저 못 받는 사람들도 2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며 통계 수치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국 5명 이상 사업장 520여 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0% 넘게 우리 경제가 침체기를 맞았다고 답했고, 작년 추석에 비해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곳은 10곳 중 6곳 꼴이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챙겨줄 자금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종사자 인터뷰, 소규모 기업이 느끼는 자금난에 대한 통계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누적 체불임금은 9,993억 원으로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20만 명이 넘었는데 체불임금의 절반을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체당금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고, 제도 시행 후 20년간 누적 회수율도 36%에 그쳤다고 전하는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도였습니다. 자료에 따른 그래프도 충실히 삽입하였으나 통계 출처가 자막으로만 제시되고 가독성이 떨어질 만큼 작은 글씨와 연한 색으로 제시되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9월 15일 뉴스 18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값이 징역 20년으로 국한되지만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다시 등장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보도는 최근 전남 영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여학생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고등학생 2명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였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논란이 재점화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범죄 사례는 영광 사건만 제시해 아쉬웠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기는 했지만 지난해 인천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김모양 사건을 보도 초반에 설명했습니다. 영광 사건 보도에 2배에 달하는 시간을 할애했는데 소년법 개정 요구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영상까지 제시되는 등 오히려 선정적으로 보일 소지가 있었습니다. 2007년 2.2%였던 청소년 강력 범죄는 2016년 4.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 역시 보다 잔혹해지는 추세라고 통계를 제시했는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국민청원 답변 중이라고 그래픽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김 부총리가 인용한 원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을 전하며 변호사의 찬성 입장이 육성으로 전달되었으나 소년법 논의에 대한 대표성을 띨 만한 전문가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조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리포팅을 했으나 소년법 개정이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보다 다각도로 진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소년법의 해외 기준과 우리나라 법 기준의 근거,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장단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후속 취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9월 17일 출발 640에서는 일본 국민 가수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아무로 나미에가 26년 가수 생활을 끝으로 은퇴한 다음 날인 17일 현지 분위기를 특파원의 리포팅으로 전했습니다. 아무로 나미에의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에는 일본 전역에서 3,500여 명이 몰렸고 콘서트장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팬도 1,000여 명이 넘었다고 전하며 아무로 나미에가 1992년 데뷔해 은퇴하기까지 26년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결혼과 이혼, 출산 등으로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지만 2007년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해 팬들을 놀라게 했고 은퇴 선언 후 발매한 베스트 앨범은 230만 장이 팔리며 밀리언셀러가 됐으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마지막 세계 투어는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아무로 나미의 팬이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 현장감이 넘치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교도통신, 상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특파원이 전하는 음악 역사의 기록으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제 청춘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라는 소감은 각기 다른 팬이 한 것인데 자막으로 한꺼번에 처리되어 다소 혼동을 줄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형 같은 외모, 미니스커트 패션 등의 자막으로 아무로 나미에의 인기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서 영상은 미니스커트가 아닌 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제시되어 아쉬웠습니다. 자막과 영상 정보가 일관되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9월 15일 뉴스18에서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은 두더지 잡기식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보도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논평을 직접 인용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입장은 기자의 리포팅으로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각 당별로 입장을 골고루 전달하였는데 각 당이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놓은 찬반 입장 등의 내용이 보충된다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뉴스를 소개할 때 앵커 사이에 각 당의 로고를 모아 제시하여 한눈에 뉴스의 소재를 요약해주는 기능을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스페셜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9월 16일에 방영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잊혀진 이들의 망향가라는 제목으로 국군 포로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인터뷰를 보여주며 시작됐습니다. 응어리 이것이 남아 있어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만남의 집에서는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한 곳에 모여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21일, 2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틀째 진행되던 날이었습니다. 강담 할아버지는 셋째를 보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막내가 가장 보고 싶다고 하셨고 김영식 할아버지 또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다고 하는데요. 북에 가족이 있지만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할아버지들은 모두 비전향 장기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은 모두 비전향 장기수들입니다. 이어 권어원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설명해줬는데요. 그동안 몰랐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알 수 있던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념을 꺾지 않았던 분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죠. 이들은 이념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1989년에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며 이후 10여 년간 102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그림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으로부터 전해온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신준영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 사무국장이 그 편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자막으로 편지 내용을 더해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당시 이인모 노인의 사연이 남북에 알려져 1993년 비전향 장기수로서 처음으로 북한으로 공식 송환됐다고 합니다. 공식 송환됩니다. 이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고 그해 9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요. 1992년부터 송환 당시까지 비전향 장기수들을 다룬 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은 송환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다고 전해줬습니다. 국민의 78%가 이분들 보내야 된다. 하지만 전향 장기수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조건에 속하지 못해 북한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김영식 씨 또한 정향 장기수였다가 비전향으로 국가가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인정해주면서 그 당시 고문당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강제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심이던가. 이어 권어원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전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2004년부터는 전향 장기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전향 장기수로 통일시켰다고 알려주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향장기순이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양희철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북한으로 가지 못해 남한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소망이 그러나 1차 송환 이후 2차 송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남북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남북한의 평화기류 속에서 2차 송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전향 장기수들은 더욱 촉박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더욱 초조하기만 한데요. 그들이 긴 옥살이에도 이념을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의 인터뷰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압한 전향 이것은 수 없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송환해도 대한민국의 안전에는 누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가 한 단계 올해 86세인 김성태 할아버지는 6.25 전쟁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 할아버지 양주에서 붙잡힌 할아버지는 국군 포로로 교도소에서 13년과 탄관 노동에서 23년의 고통을 겪고 조국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3년. 5번의 탈출 시도 끝에 51년간 북한에서 억류되어서도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웠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어 김현 전 국군포로 송환위원장은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돌려줘야 되지만 북한은 8만 명을 억류하고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려버리지 않았습니다. 1994년 귀순 용사 덕분에 그 실태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80명의 국군포로는 스스로 탈북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대처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국군포로 아버지를 둔 최수경 씨는 감시 속에서 살았던 아버지와 비아냥을 받았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국군포로의 자리는 없다는 말을 하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포로 새끼 이렇게. 마지막으로 김현 전 국군포로 송환위원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냈던 국군포로와 비전향 장기수들의 조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서 잘 치료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드러내서 좀 긍기적으로 좀 더 좀 잘 치료하고 좋은 방향.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국군 포로 또 비전향 장기수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을 통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군 포로와 비전향 장기수들의 현실을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념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몇십 년 옥살이와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도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어려웠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색안경을 지우고 하루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이들의 송환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역대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비핵화를 공식 의제로 다뤄서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야기한 대로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국내외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아마 요즘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기사에 집중하고 계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공동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셨을 텐데요. 이 선언을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이산 가족 문제 해결과 다양한 교류 역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 역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 역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신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이번 발표의 의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먼저 영국 BBC는 남북이 새로운 미래를 맞을 것으로 약속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한국과 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겨냥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전략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AP통신 또 AFP통신은 서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을 한다면 수십 년 만에 북한 지도자의 첫 방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언론에서도 역시 뜨겁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상세한 일정뿐만 아니라 평양 공동선언의 전문을 소개하고 상세한 해석과 전문가적 분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작은 이슈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평양 공동선언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사 2분야 이행 합의서와 관련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역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는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평양 선언에 대해서 미국과 또 한반도 주변국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반응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인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김 위원장이 핵시험장과 발사대의 영구적인 해체를 약속했다며 더 이상의 로켓 또는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남북한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 중에 최초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는데요.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의 이웃국으로서 중국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과 또 협력 관계 발전을 지지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 역시 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CCTV는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특히 군사 분야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두 정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NHK, 요미우리, 쌍케이 등 여러 가지 일본 매체들 역시 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19일 타스 리아노 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그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보를 당연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선언문의 세부 내용을 긴급 타전하면서 핵시설 폐기 용의와 미사일 발사대 해체 조치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언 내용을 좀 보면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또 남북 경협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진보 보수 언론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은 비무장지대 대치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